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근린시설 경매물건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근린시설 건물이다 그죠? 주택이 없는 올 근생 건물 이 말입니다. 그죠? 규모로 보면은 뭐 토지가 한 60평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꼬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건물 되겠습니다. 감정가 52억 2천 선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뭐 강남에 아파트가 수십억씩 하는 상황에 건물이 그래도 그죠? 임차인 현재 임차인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52억 2천 그러니까 또 게다가 이런 건물들이 경매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신데 우리 입지 한번 살펴보고 권리상의 하자 없는지도 보고 그리고 과연 이게 끝까지 진행이 될 건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낙찰되고 낙찰받은 사람이 뭐 등기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혹시나 하는 어떤 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고 제 의견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 열어놨습니다.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이 파란색, 그죠? 여기 이 건물이거든요. 자, 영동대교 넘어옵니다. 그죠? 북동 측에서 보면은 영동대교 넘어와서 쭉 이렇게 오는데 이 도로 도산대로다. 그죠? 도산대로고 그리고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산대로 이 대로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블록 들어가서 있는 요 자리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뭐가 많다. 그죠? 네, 여기 그죠? 클릭을 하면 뭐가 막 나오죠? A, B, C, D, E 나옵니다. 그래서 E는 아니고 E는 그 옆 건물인 것 같고 그래서 A, B, C, D, E까지는 이 건물의 입점에 있는 요 이제 그 점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좌측에 여러분 보시면은 A에서 뭐 그죠 양식집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B에서는 뭐 골프, 그죠? 골프 용품 하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 C는 보니까 와인바에서 나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A는 보니까 이 건물의 2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 B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이렇게 이 건물이 지하 2층부터 있나 봅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 D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1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기 클릭하면 여러분 나오는 건 아시죠? 그죠? 요거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돼 있지 하고 보고 싶으면은 예를 들면 뭐 상세 보기 이렇게 누르면 뜹니다. 자, 그럼 리뷰 같은 거 눌러보면 더 자세히 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임차인들 어떻게 뭐 영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잘 되는 곳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또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건물을 낙찰을 받으면 내가 전부 다 뭐 4억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할 게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여러분이 하고 싶으실 거니까 영업이 잘 되는 곳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클릭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세하게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 같은 거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매각기일이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이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이고 2020 타경에 108425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물건정별 근린시설 토지 면적이 50.97평, 약 51평 되고요. 건물이 162.06평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 52억 1900선으로 지금 되어 있고 경매 1차니까 감정가 최저가 동일합니다. 뭐 2주 평균 뭐 하루에 202명 조회하고 있다. 또 조회수 높은 편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대출을 뭐 80% 받더라도 10년덕은 있어야 될 거고 감정가 써가지고 낙찰이 되겠습니까? 아마 더 높아질 건데 그죠? 자, 여기 보이는 건물이에요.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 보시고 저도 이제 강의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잠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사건명에서 이런 게 나와요. 임의경매하고 가로 열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임의경매, 강제경매하는 건 아신다, 그죠? 이제 임의경매라는 것은 뭡니까? 근저당이라든가, 그죠? 전세권이라든가,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죠? 그 근저당권자, 예, 쉽게 표현하면은 뭐 담보대출 받고 근저당권자 또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때 그게 이제 물건에 의해서 하는 걸 임의경매고 그 말고 가압류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압류권자가 예를 들면 본압류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채권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강제경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임의경매하고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여기서 말을 여러분 느낌이 오죠. 공유물 했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소유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속받은 물건들이 있죠.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여러 사람한테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눠서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 여러분 왜 결혼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집을 살 때 이럴 때 부부 공동 명의로 많이 하시죠. 예,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매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싶은데 일반 매매를 하려면은 전원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이 나는 싫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 팔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런 공유물 분할,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부탁을 의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전국에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중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건을 중개로 매도를 한다. 이럴 때 중개업소 여러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전국에서 다 보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적정 가격에 낙찰이 될 겁니다. 적정 가격, 경매라고 해서 많이 저렴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낙찰이 되면은 그 낙찰가를 가지고 가진 지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지분율에 맞춰서 이렇게 서로가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매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은 그러면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권리 분석은 일반 경매 물건하고 똑같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임차인 부분 이런 것도 네,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봅시다. 자, 이 이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감정평가 시점은 2020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는 2017년 11월 27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건물이 2017년도에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건물 이제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는 사용 승인, 그러니까 준공이 언제 했냐면은 2017년 1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건물 등기가 된 게 11월 27일. 그러니까 건물의 상태는 괜찮겠다, 그죠?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 자, 아까 우리 감정이 52억 선이었죠. 자, 토지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이 약 45억 선입니다. 토지 감정이 45억 선이에요. 자, 그리고 건물 봅니다. 지하 2층부터 옥탑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30평 정도, 지하 1층 26점 얼마, 그 다음에 1, 2, 3, 4층, 그리고 옥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건물의 감정이 7억 2천 정도에서 합해서 감정이 52억 1,900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쪽에 보면은 건물이 두 면이 이제 도로에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측으로 약 6에서 8m, 서측으로 노폭이 약 4m에서 6m 이런 이제 도로에 이렇게 접하는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코너에 있는데 약간 이렇게 비탈이 져 있어요. 지하 2층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약간 도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약간 예, 경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사를 잘 활용해 가지고 지하 2층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 2층 1층과 그러니까는 1층이 예, 그러니까 거의 근데 1층이 두 개라고 봐야 되나요? 예전에 제가 어디 공단 입구 쪽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게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1층이 3개 층이 1층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사를 잘 활용을 한다면 경사진 곳에 코너에 있는 건물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 1층이 원래 임대료가 높잖아요. 근데 1층을 그죠? 한 1층이 하나잖아 원래.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까지 잘 지으면은 그렇게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지하 2층 되어 있는 거, 지하 2층이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뭐냐면 지하 1층까지 같이 보이고 지하 1층과 그리고 1층이 그죠? 입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1층으로 두 개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건축물 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항상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물 대장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고 건물 지어진 지도 4년밖에 안 됐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이제 지하 2층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지하 2층부터 해가 층별로 일반 음식점, 뭐 소매점, 일반 음식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근생 뭐 근린생활시설 1종 있고 2종이 있는데 그 1종에서 2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여기도 보면은 네 3층, 4층, 그죠? 3층, 4층에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탑 1층 해가지고, 이거는 뭐 계단실이니. 특별히 뭐 상이한 점은, 뭐 이상한 점은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볼게요. 자, 토지 등기부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21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토지부터 먼저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2016년도 9월 21일 날, 그래서 신모 씨, 김모 씨 두 사람이, 신모 씨가 100분의 51, 김모 씨가 100분의 49, 이렇게 해서 토지를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이제 근저당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추가 대출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신모 씨 지분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이 이제 공동 소유예요. 신모 씨, 김모 씨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모 씨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옵니다. 요 다른 공유자 김모 씨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그래서 하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모 씨 지분에 대해서 정부 근저당이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2020년 9월 25일 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경매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건물 등기부는요. 건물 등기부는 이제 그 토지를 2016년도 매수했고 건물 이제 지어져서 첫 등기가 2017년 11월 27일입니다. 소유권 보존. 자, 여기도 역시 건물도 신모 씨가 100분의 51, 그리고 김모 씨가 100분의 49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뭐 내용은 뭐 나머지 동일합니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지금 이제 임차인들을 우리가 보려면은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 등기부 2017년 12월 6일 날 신한은행의 근저당이 우리 말소 기준 등기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었습니다. 6개 층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지하 2층 전부했습니다. 자, 지하 2층에 4천만 원에 뭐 33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사업자 등록이 2019년 4월 19일입니다. 우리 말소 기준 등기는 건물 지어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신한은행의 근저당이었죠. 2017년 12월 6일이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 2019년도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포 1층 전부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대항력이 없고요. 자, 점포 3층 봅시다. 2018년 1월 8일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포 2층입니다. 점포 2층 20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층에 한 개씩 이렇게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2018년 6월 4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점포 지하 1층 2018년 5월 18일. 그리고 또 점포 지하 1층 하는데 여기는 제가 이름을 지웠는데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에 2018년 5월 18일 날 사업자 등록할 때 이때는 5천만 원에 그죠? 300만 원으로 했다가 2019년 8월 2일 날 2억 5천에 200으로 그죠?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낮추는 이런 식의 이제 계약이 이제 다시 계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점포 4층은 2020년 1월 3일이고요. 어쨌건 임차인들 전 임차인들 전부 다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 없고 그래서 임차인 수가 여기 7명이라고는 7명이 아니고 이 사람 중복이기 때문에 6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공실 없이 전부 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금 임대차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건물 아까 경사를 이용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지하 2층 있고 지하 1층 있고 그리고는 1층이 있는데 그래서 경사저기 때문에 요 1층하고 지하 1층이 다 1층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저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이 아까 와인바였나요? 자, 지하 2층이 4천만 원에 330만 원 했습니다. 지하 2층이 약간 면적도 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점포 1층 1층은 8천만 원에 400만 원
역시 1층이 비싸다, 그죠? 그리고 지하 1층, 그죠? 지하 1층도 1층처럼 보인다고 했죠. 자, 여기는 보증금 많이 들어왔다, 그죠? 나중에 2억 5천에 200만 원. 그리고 3층은 4천에 265만 원, 4층은 2천에 250만 원.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니까 조금씩, 그죠? 감액되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임차인 수는 6명이고요. 임차 보증금 합계 여기 보면은 5억 3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5억 3천은 아니고요. 요 부분이 이제 여기 5천에 300에서 2억 5천에 200으로 갔기 때문에 5천만 원은 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 보증금 합계는 4억 8천이고 4억 8천이고 월세 합계도 이제 300을 빼면은 1760만 원, 그죠? 그래서 4억 8천에 1760만 원이 현재 임차인들의 임대차 주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입찰하고자 하는 그 금액하고 여러 가지로, 그죠? 한번 그 수익률, 그죠?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좋겠죠.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률, 그죠? 뭐, 여러분 뭐, 보통 보면은 뭐, 새로 저기 뭐죠? 보통 그 아파트 앞에 프라자 상가들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도 뭐 1층은 수익률 보통 한 3, 4%, 그리고 2, 3층은 4, 5%, 그 위로는 뭐 5, 6%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구분 상가의 경우이고,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뭐 3%, 진짜 입지 좋은 곳은 땅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3%안 되는 것도 많다고는 하죠. 자,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인근에 어떤 거래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도 앱 같은 것도 활용하시고 해서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차주에 따라서, 그러니까 채무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아무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개인 같으면은 소득이라든가 기대출 상황이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를 보고, 그죠? 한도는 얼마, 금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문의를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우선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조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52억 선입니다. 그죠? 뭐 감정가에 낙찰받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계산하기 편하게 뭐 그 정도 52억 선이다. 그래서 뭐 나는 아주 상황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내가 법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적도 좋고, 예, 그래서 내가 한 80% 정도 나와진다. 그럼 한 40억 정도는 나와지겠네. 그러면은 12억 정도,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취득세라든가 기타 비용, 그죠? 이런 거 해서 한 10몇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죠? 이런 어떤 계산 같은 걸 해도 되겠죠. 그럼 10몇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죠? 요 임차인들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만약에 한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내가 그러면은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한 3, 4억, 4억 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실제로 그럼 투자되는 돈이 얼마이며, 그러면 월세 얼마 받아가지고는 내가 한 40억 정도 대출 받았다 하면 금리에 따라서 연 얼마다, 그럼 한 달에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래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오고, 대출 레버리지를 나는 50%, 나는 70%, 80%에 따라서, 그죠?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는 그럼 수익률, 내 순수한 투자금 대비해서는 몇 퍼센트가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계산 열심히 하시겠죠. 이 정도 관심 가지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죠? 자, 여튼 임차인들 뭐 대학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대학력도 없고, 여기 보면은 뭐, 아예 배당 요구도 안 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배당 요구 안 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임차인 여기 보면은, 임차인 보면은, 여기 임차인, 여기 임차인, 여기 임차인. 그죠? 임차인 6명 중에서 3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한번 봤어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아까 3사람이, 그죠? 배당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했다고 해서 다 배당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데 그 그 세 사람 중에서, 예, 두 군데에서는 뭐냐면은, 배당 요구 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까? 철회할 수도 있어요. 자, 임차인들은, 권리 신고, 배당 요구를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왜 나가잖아요. 안내를 나가지만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안 할래. 어차피 해봤자 뭐 경매 저기 하는데 알아보니까 뭐 받을 것도 없다. 예, 그래서 그냥 권리 신고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이런 임차인도 있고요.
그냥 권리 신고는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하기도 하고, 권리 신고 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보지. 그러고는 권리 신고 배당 요구 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배당 요구라는 거는 정해진 날짜까지 해야 되죠. 그걸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했어요. 일단은 했는데, 나는 안 할래. 해가지고는 또 그 배당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가능합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가 그걸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그게 아무 때나가 아니고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후순위 임차인인데 굳이 또 신청을 했다가 배당 요구 신청을 철회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왜 그런지. 그 부분은 조금 약간 고개를 제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제가 우리가 경매를 쭉 하다 보면은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 무조건 경매 나오면은 아주 헐값에 낙찰이 되고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 내고 당연히 소유권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이 공유물 분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매 같은 경우에도 흔하지 않는 중개 물건으로도 잘 나오지 않는 물건이 경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차피 중개도 안 나오는데 경매로 이런 게 나왔네? 그러면은 그냥 산다. 중개로 산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그죠? 제값을 주고 그대로 낙찰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데 이제 뭐 물건 나온 게 있으면은 비교는 하겠지만 잘 나오지 않는 물건이 나오고 탐이 난다면은 그냥 중개 물건이라는 개념, 중개로 그냥 산다라는 개념으로 뭐 유치권이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닌 다음에는 그냥 중개라는 개념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중개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그 경매하고 그 차이에서 특히나 또 경매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매매가 대비 일반 거래, 그래서 중개물건 대비해서 대출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낙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낙찰가 대비해가지고는 나오는 경락자금 대출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렴하다. 경매는 나오면은 무조건 뭐 한두 번 유찰되고 나서 옛날에는 아주 그냥 반값 이하라고 생각하는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뭐 전혀 거들떠 보지 않은 하자투성이의 어떤 물건들은 반값 이하로 쭉쭉 더 내려가도 아무도 낙찰 안 받는 그런 물건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청담동에 그죠? 뭐 아파트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꼬마 빌딩이 지금 현재 임차인들 보니까 지금 아까 4억 8천에 한 1,760만 원 정도의 그런 어떤 임대료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건물 신축이고 아직은 4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아무도 그저 대학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 같으면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은 지금 채권의 합계가 감정이 아까 52억 선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채권의 합계가 30, 그죠? 여기 뭐 33억 3,4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플러스 해가지고 보증금 뭐 몇 억이 있긴 하지만 4억 8천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채권의 합계, 채권의 합계에다가 그걸 합쳐도 그죠? 감정가보다 낮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런 여기 소유자들 찾아가서 공유자 두 사람 아닙니까? 찾아가서 일반 매매로 그죠? 일반 매매로 접근을 하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 공유자들 우리 뭐 이분들의 사생활이긴 하지만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뭐 두 분이 부부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다가 뭐 살다 보면은 좀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분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이 경매를 진행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주변에 이분들의 주변에 뭐 그리고 이 분들도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왜 일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채무자 본인은, 빚진 본인은 그죠? 자, 그런데 뭐냐면은 이런 공유물 분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이잖아요. 신모 씨, 김모 씨. 이 분도 그죠? 일반 입찰자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금액을 높게 쓰면 낙찰 받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공유물 분할 경매하고 여러분 약간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지분 경매. 자, 여기는 이 건물이 통째로 넣은 겁니다. 이 건물을 다 그래서 통째로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분만큼 100분의 51, 100분의 49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거, 그죠?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이 물건을 예를 든다고 쳐요. 자, 여기는 실제로는 다 나왔지만 한 사람 거만 나왔다고 쳐봐요. 한 사람 거만 나오면 나머지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란 걸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는 없어요. 공유물 분할 경매는 뭐 권리 분석 똑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도 똑같이 다른 일반 입찰자와 같이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고 예, 그렇다라는 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그냥 단독 명의로 내가 한번 가져야 되겠다면 이 사람들도 참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채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제3자가 그죠? 경매 진행되기 전에 이거를 일반 매매로 나하고 정리를 합시다 라고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과연 가질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물건입니다. 많은 분들 보고 계셔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지 한번 다시 자세히 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봤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그래서 영동대교 넘어와서 여기 도산대로 이쪽에서 한 블록 뒤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약간 경사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로드뷰로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코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건물이 이렇게 코너에 있는데요. 이 건물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되거든요. 이쪽으로 살짝 내려가 볼게요. 이게 이제 약간 낮은 쪽의 도로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제 마우스 움직임 여기가 지하 1층이 되는 것 같고요. 내려가면은 계단 내려가는 게 보이죠? 여기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마 지하 2층 그죠? 지하 2층인데 한 층만 내려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2층이 밑에 있고 여기 지하 1층이고 그리고 여기가 1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으로 살짝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죠? 이렇게 경사진 게 느껴지시려나요? 약간 살짝 올라가서 옆 건물이 있는데 이 옆 건물도 새로 예, 지은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아직도 빨간 벽돌 건물 막 이런 것도 보이고 요거 지금 신축 지금 또 여기 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경사가 졌다라는 거를 그죠? 여기 요런 어떤 도로 이렇게 펜스 부분을 봐도 그죠? 이쪽이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옆에서 보면은 더 자세히 보이겠죠? 그죠? 예, 여기가 1층이에요. 그죠? 1층인데 요 뒤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지하 1층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층이 두 개인 것 같다. 네, 장점이다 라고 제가 아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지 한번 보시고 궁금하시면 한번 해서 이런 거 저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것은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게 어떤 거다. 공유물 분할 경매에서는 여기 이 소유자들, 공유자들도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는 지금 감정가 1차에 분명히 낙찰이 될 것 같아요. 낙찰이 될지 뭐 연기되고 취하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지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채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 매매로 처리를 하고 이제 취하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일반 매매로 하려면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경매 입찰일 직전에 갑자기 기일 변경, 매각기일 변경, 그죠? 예, 이렇게 되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취하되고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진짜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걸 매수할 만한 능력이 된다면은 그럼 나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네. 어디로 찾아가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쉬운 방법은 뭐 여기 가면은 채무자들 있잖아요. 네, 채무자가 아니고 임차인들 있잖아요. 임차인들 가면은 소유자 전화번호 좀 달라. 그러면은 그것도 좀 요즘 개인정보 저기라고 해가지고 좀 뭐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임차인들에게 제 연락처, 우리 연락처를 그쪽에 하면서 임차인들은 알잖아요. 계약서도 쓰고 하니까 그리고 뭐 임대료 관계도 있고 하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는 내 연락처를 그쪽에다가 좀 전달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아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은 그 소유자들 공유자 두 사람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소지로 가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죠?
자, 경매 신청한 근저당권자나 이런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 원래 예, 뭐 저기 그 대출을 해준 이런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그 채무자들의 어떤 저기 그 신원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전화번호 이런 걸 알지만 그런 거를 이제 그 노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어봐도. 그러니까 임차인들 찾아가서, 임차인이 6명이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좀 협조를 해주겠죠. 내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좀 전달을 해달라. 예, 자기들도 또 이제 경매에 나와 있는 것도 알고 하니까. 예, 그러면서 뭐 낙찰 받으면은 재계약할 생각이 있는지, 어떤지, 요즘 영업은 어떤지 이런 대화도 나눠볼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좀 뭐하면은 주소 나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부에 있는 주소 두 사람 따로따로 돼 있어요. 자, 그쪽에 가서 못 만나면 메모라도 꽂아놓고 오고, 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뭐 제가 하는 일은 저는 이제 경매 컨설팅이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많은 분들 보고 계시네요. 다른 물건들 분석할 때라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